풍산이 붙잡힌 건 새벽 직전 안개가 짙게 깔린 궁밖 골목에서였다. 왕 이정의 명을 받은 군사들이 조용히 그림자를 걷고 나타났고 풍산은 이미 그들이 올 것을 알았다는 듯 움직이지 않았다. 처형장에 끌려간 그는 입가에 옅은 웃음을 머금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한 발 한 발 스스로 참수대로 향했다. 군사들의 눈에는 그가 마치 저승에서 돌아온 자 같아 보였다. 참수대 앞 한 무리의 백성들이 두려움 반 분노 반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 중 누군가는 그를 주술사라 불렀고 누군가는 악귀의 시종이라 불렀다. 풍산은 고개를 숙인 채 알 수 없는 고대의 주문을 중얼거렸다. 그의 입술은 천천히 움직이며 형체 없는 음료를 토해냈다. 잊힌 자, 어둠을 걷는 자여. 이승을 휘감고 기억하는 자를 끌고 가라. 목소리는 마른 숨결 같았지만 참수대 주변의 공기는 갑자기 무겁게 짓눌렸다. 바람이 멎고 새들도 날갯짓을 멈추었다. 풍산은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마지막 저주를 남겼다. 열이와 강철, 그들이 곧 팔척귀 곁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참수가 집행되었을 때 피는 땅을 적셨고 바람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피 위에는 오래된 기운이 남아 무언가 깨어나는 듯한 떨림을 남겼다. 그날 밤 궁 한편에서는 열이가 마지막 저승굿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 넙덕 무녀에게 배운 절차대로 제단을 마련하고 고요한 음률 속에 몸을 맡겼다. 강철은 그 곁에서 팔척귀의 기운이 몰려올 때를 대비해 골담초로 우린 꽃차를 마시며 야광주의 흔적을 내면 깊이 응축시켜 그 힘을 조율하고 있었다. 저승굿은 무겁고 느리게 진행되었다. 북이 울리고 피리가 길게 끌렸으며 열이의 음성은 저주받은 원혼을 부르는 노래처럼 공간을 채웠다. 그 순간 굿의 흐름 속에서 바람이 일렁이고 공간이 찢기듯 갈라지며 저승의 문이 열렸다. 거기서 나타난 이가 바로 화덕차사였다. 뜨거운 기운 속에서 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 그는 저승에서 화기를 다스리는 명부의 사자였다.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저승의 질서를 집행해온 자만이 지닐 수 있는 절대적인 냉정이 깃들어 있었다. 말없이 제단 곁에 선 그는 열이의 의식을 감싸듯 조용히 한 손을 들며 흐름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열이가 마침내 팔척귀를 부르자 흑한 바람이 불고 안개처럼 모이던 기운이 점차 형체를 갖추었다. 날카로운 눈동자와 덜컥거리는 몸짓, 붉은 증기가 그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팔척귀는 구판 위로 솟구치며 주변을 맹렬히 휘저었다. 눈동자엔 살기가 서려 있었고 몸에서 흘러나오는 붉은 기운은 이내 날카로운 형상으로 변해 열이에게로 향하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저승굿의 결계가 그의 몸을 억눌렀고 저승에서 강림한 화덕차사의 기운이 그의 몸 위를 눌러내리쳤다. 팔척귀는 몸을 비틀며 발버둥쳤지만 그 힘은 차차 무력하게 짓눌려갔다. 분노로 타오르는 듯한 기세는 결계 안에서 허공에 고꾸라졌고 마치 바람 속에 갇힌 연기처럼 점점 흐려졌다. 그는 공격할 수 없었다. 오직 결계 안에서 뒤틀리며 분노만을 토해낼 뿐이었다. 의식은 처음에는 성공하는 듯 보였다. 팔척귀는 억제되었고 구판 안은 결계로 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열이의 발밑에서 정체불명의 검은 기운이 서서히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악기운이 아니었다. 참수당한 풍산의 저주가 남긴 잔재였고 동시에 100년 전부터 쌓여온 왕실의 업보가 고스란히 쏟아져 나온 파문이었다. 이 기운은 굿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팔척귀를 저승으로 인도할 통로를 차단해버렸다. 화덕차사는 제단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심하게 동요했다. 그는 이내 굳은 얼굴로 고개를 떨구었다. 팔척귀는 이미 죽은 자의 혼이 아니었다. 그는 100년 전 외면당하고 죽어간 수많은 원혼이 융합된 집합체였으며 이승에서 탄생한 저주 그 자체였다. 죽은 이가 저승으로 가야 한다는 원칙조차 이 존재 앞에서는 무의미했다. 팔척귀는 더 이상 저승으로도 끌려갈 수 없는 존재였다. 즉 천도는 실패한 것이었다. 저승으로 가야 할 길이 차단된 지금 팔척귀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승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기억에 그를 가두는 것이었다. 이 방식은 그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누군가의 기억 안에 가둠으로써 더 이상 깨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오래된 봉인 의술이었다. 그러나 그 의식을 감당할 수 있는 이는 단 한 명뿐이었다. 100년의 업보를 이해하고 그 원한을 애도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스스로를 내어줄 용기를 가진 자. 그건 오직 열이뿐이었다. 화덕차사는 천천히 입을 열어 봉인의식의 원리에 대해 설명했다. 그것은 고대 무속의 금기 중 하나로 저승에도 들지 못하는 강령을 기억의 틀 속에 가두는 방식이었다. 이 의식은 봉인을 감행하는 자가 자신의 기억을 담보로 삼는 위험한 주술이었다. 귀신을 담는 그릇은 단단한 그릇이 아니라 애도와 연민 그리고 강인한 의지가 담긴 살아있는 사람의 기억이었고 그 기억은 귀신의 원한과 섞이며 점차 본래의 자아를 침식시킨다. 성공하더라도 봉인이 된 자는 점차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잃어간다. 이름, 감정, 사랑했던 이들에 대한 기억조차도 흐릿해지다 결국 모든 것을 잊는다.
그러니 이 의식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존재의 해체에 가까운 선택이었다. 여리는 조용히 숨을 골랐다. 그녀는 자신이 봉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누군가는 팔척귀의 분노를 끌어안고 살아야 함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넙덕 무녀가 남긴 부적을 품고 제단 중앙으로 향했다. 그 길은 두렵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팔척귀가 마지막 저항처럼 붉은 연기를 내뿜었고 구파는 폭풍처럼 요동쳤다. 그러나 여리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품 안의 부적을 꺼내어 조용히 속삭이며 진을 형성했고 그 안으로 팔척귀를 끌어들였다. 팔척귀는 울부짖으며 붉은 안개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 순간 구판의 바람은 칼처럼 회오리를 일으키며 모두를 밀어냈다. 강철은 무너지는 기둥 아래서 여리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다. 그녀의 몸이 붉은 기운에 휩싸여 봉인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순간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붙잡고 싶었다. 그러나 그 어떤 외침도 손짓도 이제 그녀에게 닿지 않았다. 여리는 마지막까지 눈을 감지 않았다. 그 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무언의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팔척귀의 원한을 안고 조용히 속삭였다. 팔척귀는 끝까지 세상에 기억되지 못할 존재일지라도 여리는 그를 기억하겠노라고. 울부짖던 그 마음도 외면당한 마지막 눈빛도 잊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를 애도하며 속삭였다. 이제는 편히 쉬라고.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구파는 정적에 잠겼다. 소용돌이치던 기운은 자취를 감췄고 제단 중심엔 긴 잠에 빠진 듯한 여리의 몸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살아있었지만 눈을 뜬 그 눈빛은 낯설고 공허했다. 그것은 기억을 가진 자의 것이 아니었다. 팔척귀는 완전히 봉인되었다. 그의 육체도 기운도 의지도 더 이상 현실 세계에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여리의 기억이라는 굴레 속에 묶여 다시는 자력으로 깨어날 수 없는 깊은 무의식의 그림자가 된 것이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누구를 해할 수도 호명될 수도 없었다. 여리는 점차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잃어가기 시작했다. 팔척귀에 관한 기억과 감정이 그녀를 잠식해갔으나 강철은 그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녀가 자신을 잊었더라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봄날 여리가 꽃잎 아래에 서서 조용히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 모습은 어디선가 본 듯 익숙하다는 듯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강철은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옆에 섰고 오래전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장소였노라고 속으로 되뇌었다. 강철은 승천을 포기하고 그녀 곁에 남기로 결심했다. 그 선택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녀의 잊힌 기억 속에도 여전히 남아있을 사랑을 믿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고 그녀는 조금씩 미소를 되찾기 시작했다. 과거의 기억은 되돌릴 수 없었지만 그들은 함께하는 현재 속에서 다시 사랑을 배워나갔다. 저주는 사라졌고 어둠은 물러났으며 그들은 마침내 평온한 삶을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